시간이 됐으므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은 진동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기덕 시인의 책 이미지의 공식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지창영입니다. 오카리나 연주를 먼저 시작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에는 김혜란 전문 연주가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자전거라는 곡입니다. 귀한 곡을 듣다 보니 조금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멋진 연주를 펼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아주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시 최고의 이론가로서 현대시의 길을 트고 길을 닦고 한국시에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하여 치열하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분입니다. 한국 시단의 거장 문덕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옷을 좀 벗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연주하신 김혜란 씨께서 참 좋은 흥을 잡아주셨는데 그 흥을 되게 그냥 목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덕 시인이 이번에 실혼집이면서 시집인
이미지의 공식이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이미지의 공식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은 물론 1920년대 초기의 영미 시인들 중에는 이미지스트 시인들이 많았고 그분들의 시집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시를 이미지의 창조로 김기덕 시인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쓰기에도 또 수학 공식과 같은 행식이 있으면 얼마나 쓰기에 쉬울까 하고 생각해 본 흔적도 짙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김기덕 시인이 행식에도 열중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술에 관한 사상적 고찰을 예술론이라고 합니다. Theory of Art, 예술론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의 형식과 그 내용,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형상,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진료의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요소가 어울려 예술을 형성하면 됩니다. 가령 우리가 돌이나 바위 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예수의 형상이나 혹은 부처의 형상을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시의 진료, 즉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형상이 어떤 모습을 띄우고 나타나면은 이것을 형상이라고 형식적인 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위나 돌 같은 것은 조각의 자료가 됩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어떤 예술의 형식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예술의 어떤 가능성 있는 모양, 가능태를 그 형식에서 보게 되고, 그 진료에서 어떤 형성된 형식을 상상하게 되면은 이것을 현실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 시인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그 이미지를 보고 그 가능성이 실현된 형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김기덕 시의 저서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저서를 읽어보면은 우선 이 시인은 시의 배후는 무엇인가, 시의 근거는 무엇인가, 시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시인입니다.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든지,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적인 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를
만들어내는 그 배후, 그 근거라고 할까, 그 원천이 할까,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김기덕 씨의 그 시론을 보면은 먼저 그게 들레즈라든지 카타리 같은 그런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문예 비평가들의 그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주역을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레즈나 카타리 같은 이런 철학자의 저서에서 바로 동양의 한 철학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이렇게 건너뛴 것은 상당히 당돌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을 어떤 고리로 무엇을 연상해서 이렇게 뛰어 건너갔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기덕 씨의 그 저서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만은 리조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리조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들레즈와 카타리의 공저한 리조움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고, 그 뒤에 또 이제 이 청계의 고원이라고 하는 이런 저서가 있는데, 이 청계의 고원에도 리조움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조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리조움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든지 근경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나무, 즉 틀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보고 틀이라고 하는데, 이 틀이라고 하는 말과 리조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대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나라든지 꽃 이름이 꽃에 칸나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고구마라든지 또는 그 감자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나무 줄기가 기둥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위로 뻗고, 그리고 그 기둥처럼 뻗은 그 줄기에서 혹은 하나 내지 두 개의 가지가 뻗고, 그 가지에서 또 세 개 내지 네 개의 가지가 이렇게 뻗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리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리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이고, 한자로서는 그냥 근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마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뿌리를 대립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들레즈와 이 카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무 트리하고 이 리조움에서 지금까지
그리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사상 체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힌트를 얻고 거기에서 연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들레즈나 카타리의 말을 빌리자면 서양 철학의 사상적 발전이라고 할까, 사상적 조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트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 기둥처럼 나무 줄기가 이렇게 뻗고 그 기둥에서 나무 가지가 한두 개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서 다시 또 한 서너 개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상태, 이것을 수목상의 계통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런 수목의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들레즈와 카타리의 이러한 사상은 칸나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것은 뿌리는 그런 계통이 없죠. 하나 줄기가 이렇게 서고 그 줄기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가지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거기서 또 하나의 고구마가 생기고 감자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감자나 이 고구마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습니다. 아무 체계가 없이, 논리적인 체계나 이런 것이 없이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래서 마치 뭐라고 할까, 그물처럼 망상 상태라고 할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뻗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시대부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트리와 같은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 리조움의 상태입니다. 이 리조움과 같이 아무 질서가 없이, 아무 논리적인 그런 체계가 없이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자기 세계를 형성하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대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즉 그리스 이후 오늘날까지의 이 사상적 체계라고 하는 것, 이런 사상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려할 것 없는 그 자연의 사물에서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위대한 그러한 사상의 발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발전해 온 트리와 같은 이런 논리적이고 지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안티한 것,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면서 새로운 사상 체계를 내세운 사람이 바로 이 들레즈와 카타리입니다. 그리고 이 들레즈와 카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운 이 리조움의 체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에서 기가 따갑도록 주장하고 있는 하이파시의 하나의 사상적인 배후로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이파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커다란
대사상가들의 사상 체계를 그 배후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하이퍼시에서도 니조민이 모듈이니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고, 또 우리 시단에서 이러한 그 개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것도 이 하이파시의 이론적인 것을 말할 때 이 리조민이 모듈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사용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한때는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하이파시의 한 배후 사상적 근거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이파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단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연이라든지 절이라든지 하는 그런 단위, 하나의 유니트를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유니트는 유니트로서 단위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김기덕 시인이 어째서 그러면 이 리조음의 사상하고 이 주역 음과 양의 결합에 의해서 그 근원이 이루어지는 주역 사상하고는 어째서 연결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음하고 양이 두 개의 어떤 그런 개념이 합쳐서 어울려서 이 주역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주역을 전공한 바도 없고 또 주역을 깊이 연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김기덕 씨가 이 주역의 음과 양의 이 결합에서 어떤 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신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뭔가의 자극적인 그런 흥이라든지 신명이라든지 신들림과 같은 그런 상태를 느끼지 않고서는 그것을 자기 이론에다 이렇게 도입할 수가 없었고, 이 둘을 합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과 양의 두 개가 어울려서 태극을 이룹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가 어울려 있는 하나의 전체의 세계가 태극입니다. 이 태극의 세계를 보고서 거기서 어떤 흥을 이루어서 흥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흥을 느끼고 신명을 느꼈다고 하는 점이 나는 김기덕 씨의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대하다, 그레이트라는 말을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엑설런트를 우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그레이트라는 말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이 음의 세계하고 양의 세계가 이렇게 합쳐서 태극의 세계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신명이라든지 흥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김기덕 씨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흥이라고 하는 것,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 신이 난다, 신명 든다, 흥이 난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음악과도 관계가 있지요. 리듬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흥이 안 나와서는 이런 300페이지가 넘는 대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도취되어 있고 미쳐 있어요. 미쳤다고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이런 저서를 할 수 있는. 김기덕 씨가 무슨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말이지, 위대한 비평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대시인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시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탐구하고 배우는 사람, 굉장한 노력가입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음과 양이 합쳐진 그런 세계를 보고서 거기에서 신명을 느꼈다, 흥을 느꼈다, 혹은 거기서 어떤 리듬을 느껴서 같이 춤을 췄듯이 즐거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공자를 우선 생각합니다. 공자의 저서 가운데 논어가 있습니다. 논어의 첫머리에 하기 싫으면 불역 연로와, 배워서 때때로 익혀서 때때로 익히면 넌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했습니다. 공자가 기쁘지 아니한가 했습니다. 공자는 거기에서 무엇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좋지 않은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역 연로와,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싫으면 불역 연로와 이랬습니다. 유봉이 자원방내면 불역 낙호와, 먼 데 있는 친구가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불언이면 불역 군조와, 사람이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화를 내지 아니하면은 막 화를 낸다고 하는 데서 저 자신이 스스로 끔찍한 저 자신이 화를 조금 냅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면은 그만 저는 공자님 앞에서 끔찍을 못 합니다만 꿇어엎드려서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만은, 인부지 불언이면 불역군자호와, 사람 남들이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냐면은 역시 군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공자가 논어에서 하기 시습지면 하고서 거기에서 불역 낳고 불열화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만나서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에 별거 없었니까 하고 나는 지금 논어에 어디를 읽고 있습니다. 형은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저는 어디를 읽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러이러하지요 하고서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역시 즐겁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했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참 좋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지 아니했어. 인부지 불언이면 불역군자호와, 설령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면은 군자가 아니냐. 인부지 불언이면 불역군자호와 이렇게 말했어. 거기에 어디에도 지식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지식을 얻는 데서 오는 그런 것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부 다 공자는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흥을 얘기했습니다. 신명을 얘기했습니다. 김기덕 시인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깨에 대해서 김기덕 씨가 어찌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하고서 관심을 가짐, 이심도 하기도 하고 어찌해서 이런 데까지 그가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깨라고 하는 것은 선을 하나를 이렇게 쫙 긋습니다. 이것은 하늘입니다. 선을 두 개를 이렇게 잘라서 긋습니다. 이것은 땅입니다. 건입니다. 건곤님, 땅 하나 둘 이렇게. 하늘은
하늘을 쫙 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호입니다. 부호입니다. 기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거